방금 세상에서 나온 그 고전 중에 최고가 노자다. 노자 도덕경이다. 그 서양학자가 그러면서 그 예를 몇 가지 들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양반의 쓴 예가 오늘 본 건가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크게 거둔 것은 우리가 41장에서 했을 때 대직은 약불이다. 진짜 크게 거둔 것은 마치 쉰 것처럼 보이고 대백은 약열로 진짜 크게 하얀 것은 쉰 것은 좀 때가 묻은 듯하다. 또 대영은 약충이다. 아주 가득 찬 건 진짜 가득 찬 건 마치 비어있는 듯하다라는 규제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치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그 사유가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이 그걸 알 것 같다. 근데 마침 오늘 그 대목하고 연관된다. 그 양반 그 추천 세계 고전 중에 가장 자기가 최고로 꼽는다면 성경보다 훨씬 깊고 아름다운 그 글들이 들어있는 게 노자 도덕경이라는 이제 추천을 하는 과정인데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도 요즘 그 도덕경을 많이 그 선비들이 보는 모양이다 싶더라고요. 근데 58장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했던 도덕경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문장이 워낙 시적으로 짧게 써지고 그 다음에 문법이 거의 생략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를 쓰면 우리나라 글도 그렇잖아요. 그 문법적으로 조사들이 많이 생략되잖아. 시는 압축을 하니까. 노자도 이제 그 경전 자체가 그렇게 이제 시적인 규절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노자 말대로 도라는 거, 진리라는 거를 이게 진리다라고 명제화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법, 의미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노자 도덕경이 어려운 건 이제 그 문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가 노자 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경, 해경이 아니라 경으로 경을 해석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볼 수 있는 58장, 59장 이 두 장도 정말 난해한 대목 중에 한 대목으로 뽑히는 대목이에요. 특히 59장은 거의 뭐 해설 자체를 제대로 못 해버리고 또 해석 자체가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두 대목이 상당히 어려운 대목으로 꼽히는 이유인데 사실 요거는 58장은 41장 우리가 41장에서 명도양매 정말 그 밝은 길은 마치 어두운 듯하고 또 진도 약퇴 그랬잖아요. 나아가는 길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마치 후퇴하는 길과 같다 라고 했던 그 41장하고 그 다음에 대성약결 정말 크게 이룬 것은 마치 결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던 45장 요 기절을 염두에 두고 58장을 본다면 58장 이해가 그렇게 난해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 58장하고 59장에는 41장, 45장 내용을 참조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놓고 후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 그 기절하고 보면서 이 기절을 읽어가면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하지만 노자의 그 사상, 그 다음 중국에 있던 제자백가 사상 전체가 그 주역의 변증법에 지나지 않아요, 다. 그래서 언제나 그 정면이 있으면 반면이 있다. 항상 정반 양면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 양면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항상 선은 선, 악은 악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과 화를 우리는 이분법으로 보잖아요. 복은 좋고 훌륭한 것,
화는 내한테 하나의 재앙이고 나쁜 것, 이렇게 우리는 논하져 버렸다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또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주역 이론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통합해 간다. 그래서 대립과 통일이라는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움직이는 원리는 대립과 통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해결의 변증, 서양에서 해결의 변증 철학으로 나오죠. 변증법으로. 상호 간에 모순된 것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충돌이 통합이고 통합이 충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흐려지는 거죠. 우리는 상생, 상극 이렇게 나누고 기륭, 화복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역 이론을 그대로 채용해서 제자백가들이 각각 나름대로 한 분야씩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겸해 사상을 주장했던 묵자 사상도 보면은 묵자를 들어가도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주역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공자 철학도 전부 주역으로 통합이 되고요. 노자도 그렇고 항상 정반 양면 대립과 통합이라는 동양의 6,000년 전에 그 성립된 대립과 통일이라는 변증론이 동양 사상 완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립 측면만 보지 그게 통합 측면을 못 보고 통합 측면만 보면 대립 측면을 놓쳐버리는 상황인데 대립과 통합은 둘이 아니다. 이런 요게 이제 근래에 와서 종교 철학이나 사회 철학이 그 세상이 이제 넓어지면서 교류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도 서로 넘나들면서 상대 경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 교류가 정보가 이제 공개되면서 통합이 돼 가니까 결국 모든 사안들이 이제는 그 노자 사상 자체가 불교 사상이고 불교 사상 자체가 기독교 사상이고 이게 하나로 다 통합이 돼 가는 과정이죠. 지금 학문적 통합이 대통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이것들이 통합이 된 것이 미래 사회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과거 삶이나 현재까지는 대립 측면과 통합 측면을 논아놓고 갔다가 대립과 통합이 이제 양자론 이후로 대립이 통합이고 통합과 대립이 한 묶음으로 묶이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사물과 인간의 경계선도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인간과 사물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닮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을 닮은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시대가 되잖아요. 신과 인간의 영역이 무너지는 거죠. 음양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미래 사회는 어떻게 가리라는 건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이 반면 속에 정면이 있고 정면 속에는 반드시 숨은 반면이 있다. 그래서 한 사안에 두 가지가 돼서 복과 화를 나뉘지 마라. 내가 늘 얘기가. 그러면 복이라는 게 뭐죠? 화가 의지하는, 화가 앉아있는 의자거든요. 복은. 그잖아요. 화가 들어앉아있는 그 의자라고. 그 다음에 화는 뭐예요? 복이 엎드려 있는 장소거든요. 화 속에서 복이 나오고 복 속에서 화가 나오고 화와 복이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논아버리면서 회한을 잃어버린 거죠. 미래를 보고 이걸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가 요 강의에서도 아마 얘기는 한 번, 두 번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제가 봄에 그랬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뭐 코로나 그때 얘기 나왔을 때 백신 막 전달이 안 되고 할 때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11월이 되면 금년 11월에 코로나는 우리하고 함께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을 다 그때나 함께 가는 동인의 시대가 열릴 거다. 11월 달에 코로나 문제 다 해결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안다. 그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농구단께서 아니 11월 달에 된다니 정말 11월 1일 날 딱 코로나 위드콜이나 코로나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냐. 물급필반이라고 하나가 극성이 다라면
반드시 반전되게 돼 있고, 그죠? 코로나란 재앙 속에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코로나는 재앙, 팬데믹, 이건 없어. 이것 때문에 인류가 안 돼. 이 시각으로 본다는 거니,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한테 새로운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인류사의 새로운 모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 오는 이런 재앙들마저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무슨 신통이 있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신통이라는 게 어떻게, 다만 세상의 흐름이나 이 정면과 반면, 아까 화 속의 복 속의 화, 선 속의 악 속의 선, 그죠? 이렇게 해서 인간과 AI의 경계가 모호해지듯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명쾌하게 논아놓을 때만이 세상이 밝아진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았던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명심하시고 노자를 공부하는 근본 이유, 특히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경계를 분명히 하지 말라 해요. 모호하면, 경계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여러분들의 지혜가, 찬란한 지혜가 깨어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한번 그 염두에 두고 봅시다. 지금 58장, 59장, 60장은 정치에 관련돼서 노자 나름대로 그 얘기한 건데, 이걸 꼭 정치 분야만으로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내 내면을 치유하는 분야에서도 이 도리는 적용이 되고, 내 가정을 잘 일으키는 데도 이 도리가 되거든요.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거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58장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그 다스림이 어두운 듯 묵묵하게 하면 그 백성은 순박해지고, 그 정치가 가혹하게 따지면 백성은 교활해진다. 화여 복이여 그에 의지하며 복이여 화가 엎드려 있구나.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그 발음이 없으니 바른 것은 다시 속이는 짓이 되고 착함은 다시 잘못된 것이 되나니, 사람들이 미혹된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그래서 성인은 방정하지만 해치지 않고, 청렴하지만 다치지 않고, 곧다고 마음대로 하지 않으며, 박지만 비춰내지 않는다. 네. 요 부분은 이제 기정민민, 기정민민 하니까 기민, 그냥 순순히 되고, 기정 찰찰이니까 기는 변결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문민, 순순, 찰찰, 변결, 요것에 이제 그 해석을 참 어려워해요. 근데 민민이라는 게 우리말에 있어요. 이 민민이란 말이 우리말에 들어와서 전화돼서 완전 한글화처럼 쓰이고 있는 게 뭐냐, 밋밋하다. 밋밋하다, 뜨뜻미지근하다. 우리가 그저 보통 그거 참 밋밋해, 뜨뜻미지근해. 이 민민이 그 뜻이에요. 뜨뜻미지근하다. 이게
밝고 냉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리가 분명히 탁탁 갈라치는 게 아니고 두루뭉실해갖고 민민한 거야. 그걸 민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순수는 잡티가 하나도 없는 상태. 순수한 것. 그죠? 순수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북경의 그 이과도주 중에 북경순이라는 게 있어요. 북경 베이징춘이라고 그러는데 이과도 중에서 가장 순수한 그 술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과도 중에 최고가 이 북경순입니다. 중국 술 중에.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안 오더라고, 이게. 많이 안 오는데, 요게 62도짜리인데, 굉장히 이게 좋아요. 베이징춘. 그게 이 순이라는 거는 잡티가 섞이거나 저런 물을 전혀 혼합하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순이라는 뜻이죠. 완전히 순수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찰찰, 요건 밋밋하다는 반대죠. 경계가 분명하게 넣어놓는 거죠. 요게 잘 관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결. 결결은 결함을 얘기하는데, 결함, 결손. 그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읽어봅시다. 정사가 밋밋하면 그 나라 정치가 좀 밋밋하게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으면 백성들은 갈수록 순박해진다. 순하고 순해지면 갈수록 순박해지는데 정사가 정치라는 게 좀 있는 듯 없는 듯 작은 정부를 얘기하죠. 현대사회에 정부의 작은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밋밋. 정부가 작을수록 백성은 순수해진다. 백성들이 다툼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순수하다는 거. 그런데 기정찰자 정치가 너무 밝혀서 미주알 고주알 백성들의 삶을 잘 감시하고 백성들을 다 보살핀다고 하나하나 심지어 백성 집에 이제 숟가락이 몇 개 놓였는지까지 이렇게 잘 하게 되면 백성들의 민심, 민은 전부 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심이 결여되기 시작해서 교활해진다. 자세히 백성들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거리거리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감시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피하는 방법으로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피하려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게 돼요. 백성들이 갈수록 민심이 결여되면서 요 두 번째 결은 뭐냐? 정직함이 결여된다. 순수함이 결여된다는 결이에요. 그래서 정부를 믿는 믿음이 결여되고 그로 인해서 순수함이 사라지게 된다. 요게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옛날 성인들이 저는 이제 그 이 점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게 동의가 가요. 왜냐하면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걸 체험으로 느끼게 되니까 통일이라는 게 이게 통일이지 저런 게 통일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한 통일을 그죠? 진정한 통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을 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될까요? 통일은 하나됨인데 하나 되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신뢰죠. 다름이 전제돼야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이 존속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통일은 김대중 선생이 다 뛰어난 게 그런 점이죠. 연방제, 고려 연방제를 김대중 선생이 얘기를 하잖아요. 연방이라는 건 뭐죠? 차이를 존속해 하는 거죠. 차이가 존속해 주는 거죠.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국이 일국 양체제, 그죠? 홍콩과 대만과 중국에는 3개 체제로 한 나라가 체제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죠? 요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해요. 남북이 통일하려면.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다름이 전제돼. 다름이 존재케 하라.
그죠? 이거를 노자가 얘기했죠. 화이부동이라고. 하나 되려면, 서로 화합하려면 하나 되려면 부동. 그죠? 같지 않음이 있어야 된다. 화이부동이죠. 그 다음에 구동존이라고도 했죠. 하나됨을 구하는 거는 존재케 해줘야 된다. 다름이. 그럼 뭐 이런 하나 된다는 건 여럿이 한꺼번에 각각의 사고, 각각의 생각을 가진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을 수 있게 보장이 될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한 생각으로 따라라, 일괄해서 하나로 한 사상으로 뭉쳐라, 이건 진정한 통합이 아니고 강요가 되는 것이죠. 강제. 그리고 경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과 분할이라는 점이 경계가 없어지면 진정한 통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도리를 안 해요. 통일을 하면 다 통일돼야 돼. 예를 들어서 남북한이 한 나라가 되려면 남한과 북한이 한 체제, 한 정치 체제 하나로 뭉쳐야만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잖아요. 다름이 존속해야 돼요. 경상도 다르고 전라도 다름이 존속할 때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의 다름을 존재케 인정해 줄 때, 그죠? 경상도의 가치가 있는 거고,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를 인정해 줄 때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경상도가 전라도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죠. 그처럼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통합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경계가 이렇게 찰찰이 돼버리면 투시하는 것들은 탁탁 경계를 해서 하게 되면 통합은 결여돼요. 그죠? 이걸 지금 그 노자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세상 만물이 경계가 존재해 그렇게 동양하게 완전히 화는 화, 복은 복 이렇게 경계가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탁 나누는 이 찰찰이 돼갖고는 시찰이죠.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파헤치는 건데, 이렇게 파헤칠수록 민심이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인간은 그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지능이, 간교함이 갈수록 커지게 되면서 이제는 그 감시망만 피하면 나쁜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노자가 하고 싶었던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화해 복지소의요 복해 화지소 복이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 복과 화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라는 걸 이제 이처럼 세상 만물은 화복처럼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 법이다. 이제 이걸 얘기 앞에 먼저 전제를 해두고, 그냥 뭐냐, 화라는 것은 복이 기대는 곳이요, 기대어 있는 곳이고, 복은 화가 엎드려져 있는 곳이다. 그죠? 복 안에 화가 있고 화 안에 복이 있는 거지, 복 따로 있다 한다. 내가 복이 왔을 때 복 관리를 잘못하면 그건 지극한 화가 돼버립니다. 재앙덩어리를 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한테 화가 닥쳤을 때 그 화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마음을 고쳐간다면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뿐이지 화가 따로 있고 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로. 자, 그 다음 주 숙지 기그, 그거만은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그와 같은 세상에 연변해가는, 서로 연관돼서 변해가는 연변의 과정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기무정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이 돌아가는 연변에서 돌아가는 변화하고 변하는 연변의 과정은 기정무야. 기정무야 그랬습니다. 그 발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잣대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정통적인 괴칙이 없다, 궤도가 없다.
우리가 철도를 궤도라고 그러죠. 그런 변화가 정해져서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고 연변하는 끝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 정규적인 궤도로 따라서 궤도가 있어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닌데, 그잖아요. 어떤 우리가 기름 화복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해가는 건 철도 선로점 궤도를 따라 다 일사불란하게 가는 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 항상 명쾌하게 궤도에 따라가야 된다. 그게 찰찰해요. 정치인들의 가장 큰 오류가 이거죠. 백성을 그 올바른 궤도로 이끌면 백성은 좋아질 거라는 착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정통적인 궤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백성이 그게 없거든. 그러면 이 궤도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국제관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궤도가 달라져 가는데 어떤 것이 정통적인 통치 궤도라고 생각하게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노자 얘기가. 노자가 여기서는 이제 정규적인 궤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궤도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정말 희한하게도 궤도가 있는 것처럼 항상 행동한다라는 탄식이에요. 자, 정복 위기, 선복 위요 그랬습니다. 자, 정을 우리가 정이다라고 했던 발음을 뒤집으면 사땜이 되고, 기는 뭐냐 발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사땜이 되고, 선이 뒤집어지면 요사스러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복은 다시 복자인데, 사실 이 복자는 요 복이라고 보셔야 돼요. 뒤집어질 복이에요. 정을 뒤집으면 사고, 사를 뒤집으면 정이고, 그리고 항상 냈자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정반 양면이 있다. 정이라는 것에도 음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양이 있고 반면은 언제나 사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도 마찬가지죠. 선의 뒷면에는 악이 도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악이거든요. 나한테 선이 다 타자에게는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이 우리 미운 저 일본 놈들한테는 악이에요. 그잖아요. 일본인의 선이 우리한테는 악이 되는 거죠. 이처럼 선악의 개념이 정복관계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정이 뒤집어지면, 그죠? 뒤집어지면 기 변칙이 된다. 올바른 비중. 그건 뭐냐? 정과 복, 반면과 복면 관계라는 거, 정복 관계라는 거, 세상. 그래요? 정복 관계. 세상 모든 일은 이처럼 정복 관계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살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너무 밋밋한 것만 또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백성이 밋밋하면 순순해지고, 그죠? 너무 찰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너무 어두워도, 정사가 너무 어두워도 우리가 순수한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찰찰해도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거 어두워진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양 사상의 그게 뭐냐? 중용. 그죠? 중용의 도. 요거는 시중이라. 때와 장소, 시대. 그죠?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극단으로 치르지 말고 이 양면을 잘 아울러서 중도를 행해가는 거. 요런 정치를 지금 노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음과 양으로 세상을 논아놓고, 우리는 항상 음과 양으로 논이잖아요, 세상을. 근데 음과 양의 중간에서 음양이 공존하려면 뭐죠? 그냥 음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극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양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 자, 요쪽이 양, 이가 음이잖아요, 태극이. 하나지만 다름이 존재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구동존이 그대로죠. 그죠? 그래서
너무 밝아도 문제다. 너무 정부가 꼬치꼬치 백성의 삶이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간섭해 들어가고 밝게 살피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민민해도 악이 되는 거예요. 너무 방치돼. 적당한 선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양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태극의 음과 양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속에는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는 길이요, 동인과 서인이 공존하는 길, 남인과 북인이 공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무 밝게 하지 마. 이 세상은 항상 정반 양면으로 돼 있어서 정을 뒤집으면 기가 되고 선을 뒤집으면 요가 된다는 거.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인심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미혹되어 있는지가 길고 그 시간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미혹돼서 뭐죠? 이렇게 양분으로 미혹돼서 선, 악, 탁 이렇게 양분되는, 여기에 미혹된 지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젖어 산다.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 거죠. 그 시대에도 물론 똑같은 탄식이지만 우리 시대에도 이건 안 고쳐지고 있는 거죠. 그 왜냐? 아까 얘기대로 전체를 하나로 볼 줄을 모르게 됐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그러면 모든 깨달은 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전체를 보라, 하나로 보라, 하나님 하나를 보라. 부처도 그래요. 하나, 진리는 하나다. 공자도 노자도 그리스 로마 신학가에도 하나다, 오로지 하나다, 오직 하나.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 근데 우리는 그런데도 오라 오라 하면서도 항상 갈라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노자 시대나 지금 시대가 안 변한 게 그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끔 깨어난 사람들은 하나로 본 사람이죠. 그 하나로 본 사람들이 항상 외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소리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듣고 온 사람들 중에 또 가끔 하나씩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단절되지 않고 이런 글들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해가 참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된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성인은 이제 이 부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정말 노자는 정말 아름답니다, 글이. 그래서 성인은 방위부라 그랬습니다. 방정하지만 갈라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이, 이런 기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아요. 영이 불기, 영이 불귀, 그 다음에 직이 불방, 직이 불사 그랬네. 직이 불사, 광이 무료. 방은 방정하다. 방정이라는 건 네모 반듯하다. 사각형을 정방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사각, 정방형. 반듯하다. 방정하지만 갈라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염은 염정이란 뜻입니다. 염은 우리가 깨끗할 염자예요. 청렴결백하다는 맑고. 우리는 청렴결백하면은 가난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청렴결백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한 것이지 몸을 얘기한 게 청렴. 맑고 맑다예요. 맑고 맑다. 그 다음에 결. 그죠? 맑을 결이잖아요. 백. 하얄 백이잖아요. 청렴결백이라는 건 그냥 맑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 원래. 어떤 영념도 없고 맑은 마음을. 근데 이제 염정, 여기서 염정인데, 염정.
염정을 얘기하는 거죠. 염정은 뭐냐? 맑고 바르다. 방정하고 비슷해요. 사실 염은. 그런데 남을 찌르지 않는다. 이 귀는 찌를 귀입니다. 칼로 찌를 귀. 찌를 귀자예요. 칼로 찌른다, 칼로 갈른다. 하나고 비슷하죠, 이거도. 그 다음에 직이불사. 강직하지만 불사는 방자하지 않다. 방자가 뭐죠? 내 뜻을 고집하는 게 방자예요. 오만방자 하다는 건 내 뜻만 고집하는 거예요. 방자인 거죠. 그러니까 강직하지만 방자하지 않고 광이 불여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 그죠? 요는 우리가 해양 요자죠. 빛날 요자. 해를 눈을 바라보면 우리가 못 바라보잖아요. 눈부셔갖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요 전체를 압축해서 한마디예요. 요 전체의 뜻이 공자 가의에 보면 공자 집안에 공자 가의 집이 있어요. 공자의 가의 보면은 염이 불알 불기 염이 불기 의야 그래놨습니다. 여기 공자 가의에 나온 얘기인데, 염정하면서도 찌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이건 노자에서 나온 염이 불기인데 똑같아요. 노자나 공자나 다 제가 같은 학문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바로 의로움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 옥은 방정하게 옥돌 있죠. 옥은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워요. 옥돌같이 매끄럽고 부드러워. 사람 피부보다 고운 게 옥이거든. 근데 옥은 아무리 모서리가 있게 방정하게 옥돌을 만들어도 옥돌은 사람을 해치거나 손을 비거나 다치질 않아요. 우리가 매끄럽고 너무나 그래서 옥돌은 네모 반듯하고 방정하게 깎아놔도 다른 물건을 다치거나 가르지 않아요. 옥돌은. 그처럼 군자는 자신의 염정함이나 강직함이나 자신의 찬란한 광명, 지혜를 또 자신의 방정함으로써 남을 비판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기절의 41장에서 대방은 정말 크게 방한 것은 그죠? 불우다. 41장에 대방투 정말 크게 방정한 것은 모서리가 없는 것 같다. 대방 야구라고 그랬지. 대방은 약부거든. 정말 크게 모관한 거는, 정말 방정한 것은 마치 모서리가 없는 것 같다. 자, 대렴은 정말 청렴한 거는 뭐죠? 마치 청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뭐죠? 대백은 약백이다. 아니 약욕이다. 정말 하얀 것은 청렴 별개된 하얀 것은 약간 때 묻은 듯하다. 41장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경험. 그래서 내가 청렴하다 해서, 그죠? 내 청렴으로 타인이 알아서 내 청렴을 보고 본뜨고 반성하고 돌아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상처 입힐 정도로 꼬치꼬치 찰찰 해가지고 내 청렴함으로 상대를 미주알 고주알 속살까지 파서 끄집어내가지고 해치는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게 영불구돼요. 옥돌처럼 아까 옥이 뭐가 나도 해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강직해도 강직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죠? 강직하지 못하고 좀 뭐 한다 해서
그 사람은 속 아픈 곳까지 전부 꼬챙이로 막 지업하고 아까 찰찰하고 통합니다. 정치가 그렇게 찰찰 꼬챙이로 다 꼽아내듯이 파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강직함으로 남의 강직지 못한 거를 휘집어 파가지고 비판하고 때리고 나쁜 사람이라 하고, 그럼 자기만 강직한 게 돼.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광이 불려. 내 총명함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빛남으로써 상대방의 어리석음을 일일이 파내서 비추질 않는다. 세상에 내비치게 안 한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알되 덮어주는 그 민민이에요. 정사 민민. 정치인들의 도리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고 방하고 염하고 직하고 광하다 할지라도 꼬치꼬치 파헤쳐서 그러면 안 돼 이래고 사람의 마음 속까지 파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민해줘야 된다. 알아도. 이게 정치의 도리. 요게 가정사를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내가 남편인데 찰찰에 마누라를 잘 하나하나 할 것 없이 관찰하고 칼같이 아까 갈라가 파헤쳐요. 이게 찰찰이잖아요. 때로는 민민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내가 방정하다 해서 아내가 좀 분명히 방정하지 않는 것을 다 파내면, 그랬지만 내 청렴함으로 아내의 청렴하지 못함을 끊임없이 파헤쳐서 찰찰하면, 내 고dum으로 아내의 휘물 그렇게 찰찰하면 그 가정 어찌 되죠? 때로는 내 강직함에 비춰봤을 때 휜 것 같아도 민민해줄 때 가정이 유지되고 평화가 되는 거죠. 다르잖아요. 나와 부인은. 내가 부인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방이 불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잣대로 항상 상대를 재는 거죠. 성인은 잣대를 쓰지 않아요. 성인은 글자 그대로 반듯한 사람들이야. 어디 하나 틀리잖아. 그런데 그 반듯한데도 그걸로 상대한테 잣대질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뭐요? 잣대를 해야 되지를 않으니까 반듯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대방부. 정말 큰 반듯함은 모서리가 없다. 반듯하지 않은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대백. 정말 깨끗한 것은 약역. 마치 때가 묻은 것 같다. 정말 가득 찬 것은 약충. 대영은 약충이다. 마치 빈 듯하다. 내가 속이 항문으로 꽉 차 있고 내 안이 내실이 가득 차. 그래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나는 꽉 찼으니까 요란하지 않다. 근데 나는 꽉 찬 사람이라고 해서 내 꽉 참으로 찬 것을 가지고 상대한테 내 꽉 찬 것을 계속 내비친다면 그 정말 꽉 찬 거냐는 거죠. 진짜 꽉 찬 사람은 자기 차 있는 거 상대한테 안 보이는 거죠. 안 내보여. 그러니까 정말 크게 차 있는 자는 충 마치 빈 것처럼 보여주네요. 그게 인간의 지혜인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내한테 꽉 차 있는 놈이 내가 그 내실이 다 들어있다 해서 내실이 강한 걸 남들에게서 저 사람은 정말 내실이 강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본다면 내실이 강하다. 그 사람이 진짜 내실이 강한 자다. 노자는 그래. 강한 척 하는 거다. 진짜 내실이 강한 사람은, 내실이 차 있는 사람은 빈수레와 같이 행동한다.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되는 거야. 구동존이가 가능해지는 거야.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나처럼 반면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방정하다 해서 그 방정으로 남을 해치는 방정이 돼서는 안 된다. 남을 잣대질해서 안 된다. 내가 염정하다 해서 그걸로 남의 상처 줘서 안 된다. 그죠? 내가 강직하다 해서 그걸로 남을 잣대질해서 상처 줘서 안 된다. 내가 빛난다 해서 남의 어리석음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왜? 항상 이 속에, 그죠? 그렇게 보이는 남 안에도 음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안에 총기가 있다.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어떤 보이는 현상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은 어리석다고 치부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면에서는 엄청난 총명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총명일세. 총명은 일시요. 오. 쌀미자. 호도일세 그래요. 총명은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어리석은 건 일세에 해당되는 총명이다. 호도가 사실은 일세야. 그래서 총명 반피 총명우. 총명한 사람이 반대로 총명우를 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양사상. 이게 우리가 총명과 우매함이다, 또 강함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잣대질하고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참 힘들어지고, 정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결여되기 시작한다. 그 결여감이 이제 교활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요게 그 58장에 하고 싶었던 노자의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45, 1장과 45장을 한 번씩 보시면서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너무 쉬울 거예요. 그 다음 59장도 읽어주시죠. 이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기로는 농부만한 이가 없으니 오직 농부만이 일찍 도에 따를 수 있다. 일찍 따르는 것을 일러 두터이 덕을 쌓는다고 하고, 두터이 덕을 쌓으면 능히 못한 것이 없고, 능하지 못한 것이 없으면 그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니, 그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나라의 근본이 있으면 오래 갈 수 있다. 이를 일러 뿌리를 깊고 굳게 하며 길이 오래 사는 도라고 한다. 네. 자, 59장 앞에서는 정치, 가정을 다스리는 정치든 나 자신을 다스리는 정치든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든 간에 너무 꼬치꼬치 밝게 살피지 마라. 조금은 밋밋하라. 조금 어두운 듯하라. 요 대전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59장에서 59장 정치는 농사와 같다. 농사와 같다. 농사 짓듯이 정치를 해야 된다. 농부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6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정치는 작은 생선을 졸이는 것과 같다. 정치는 작은 피레미 같은 작은 생선 졸이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주방에서 생선 조리는 가난의 여자분들, 가정주부들처럼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꾼이 정치를 하면 잘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주부가 생선 조리듯 그렇게 국가를 다스려 간다면 정치는 나무랄 데가 없다. 정치는 현란하고 대단한 걸 가지고 하면 정치는 결국 구긴다. 정치란 건 가장 질박한 농사나 생선 쪼리는 일이 바로 정치의 최고 요체다라는 게 노자 주장이에요. 자, 봅시다. 59장까지 해야 되니까. 치인사천 그랬습니다.
인간을 다스리고 사람을 치리하고 하늘을 섬기는 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치리하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마치 색과 같다. 색하는 것과 같다. 이 색은 인색하다는 색인데요. 인색할 색자예요. 인색할 색. 그래서 우리가 인색하다 하는 건 이렇게 쓰죠. 인색을. 인색. 인색이라는 색인데 이 색이 고대에는 지금은 농사 색자가 벼화변을 붙였습니다. 이 색에다가. 여러분 농사라는 뜻이 돼요. 농사지을 색이에요. 지금은. 근데 요 시대에는 같았어요. 같이 썼어. 그래서 인색하다는 색도 되고 농사지을 색.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마치 인색한 것처럼 해야 된다. 인색은 근검 전략을 얘기한 거죠. 근검 전략한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요건 농사색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은 농사 짓는 일과 같아야 한다. 그거든요. 자, 국가를 치리하는 일. 국가 다스린다는 거. 치국이죠. 치국 치인인데 치국이 뭘까요? 국가를 다스리는 때 무엇을 다스려야 국가일까요? 국가를 다스린다는 게. 우리는 국가를 다스리면 뭐죠? 국가 안에 소속된 사람밖에 생각 안 해요. 요게 정치라고 봐요. 근데 이 국가라는 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도 그 국가에 소속돼 있고요. 산에 있는 짐승, 나무, 풀, 농작물 할 것 없이 다 그 국가 안에 포함된, 그죠? 통치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강물이라 해서 그 국가가 아닌가요? 공기가 그 국가가 아닌가요?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나라를 말할 때 항상 사람밖에 생각 안 해요. 그거 국토라고 하면 그냥 땅덩어리밖에 생각 안 해요. 그 안은 사는 뱀, 벌레, 지렁이는 국가에 소속되질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통합적으로 보질 못해요. 국가의 개념도. 결국 사람만 봐. 그리고 사람이 사는 땅덩어리만 국가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고 딱 메마른 땅과 사람만 있다고 할 때 유지돼요? 생명 유지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통치 기반은 땅과 사람만이 아니고 그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그죠? 모든 자연 환경, 산과 들과 풀과 모든 것들이 국가에 소속돼 있고 치리는 국가를 다스린다는 그것들을 함께 조화롭게 다스려가야 진정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참 현대의 모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왜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그렇게 외쳤을까요? 왜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매도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편들고 으쌰으쌰 하거든요. 정말 우리 뭘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학적인 사고가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개념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정말 국가를 다스린다는 게 무엇을 다스리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공약을 한 사람들이 대통령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별 공약 나오는데 정말 국가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플라톤이 탄식을 한 거죠. 로마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그리스 때부터. 인간의
항상 우리는 아까 그랬죠. 인간의 미혹함이요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앞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미혹돼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혹돼 있는 줄조차 몰라. 그래서 국가 하나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줄도 모르는 전부 문맹들로 전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까막눈이고요. 귀머거리에 불과해요. 국가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그잖아요. 그 안에는 풀 한 포기도 국가 안에 소속되어 있고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물도, 강도, 산도, 벌레도.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치리할 때 인간의 삶이 어긋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농사꾼은 어떻죠? 농사를 질 때 국가를 다스리는 도가 농사꾼만 한 게 없다 그랬어요. 농사를 지을 때는요, 내가 철에 맞지 않게 농작물을 씨를 뿌리면 절대 싹이 안 나서 농산물 하나도 못 거둬요. 그럼 뭐죠? 철 따라서 이건 뭐죠? 시중을 할 줄 아는 거죠. 때에 맞출 줄 아는 거죠. 안 맞추면 농사는 안 돼요. 단 하나도. 두 번째, 땅을 고려해요. 그죠? 바위에다가는 농작물이 안 돼요. 그러면 요거 장소. 시간과 장소, 때와 장소. 그리고 시공을 농민은 언제나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 다음에 농작물의 특성을 해요. 내가 지을 농산물이 콩이냐 벌이냐 그 특성에 맞게 장소도 때도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요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농민은 그죠? 내 힘만을 믿고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태양, 바람, 비, 구름, 온도, 습도 다 고려가 돼야 돼요. 그 특성치를 종합해서 하나의 결실을 딱딱 1년마다 내놓는 게 농민이에요.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농민들이 농사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인드와 그런 정신, 그런 철학으로 각 분야를 하면서 구동존이 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달라져도 다 달라졌을 거예요. 왜 노자가 농민을 들었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 자, 농사와 목축을 뺀 나머지는요, 때와 장소를 고려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숟가락 만든 사람은 일단 안 따져요. 기후 안 따져요. 장소 안 따져요. 온도 안 따져요. 컴퓨터 만든 사람 마찬가지. 발명가 마찬가지. 이 모든 자연을 고려 대상에 넣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통괄적으로 주변 상황까지 기후까지를 다 따져서 하나의 작물을 길러내고 하나의 생명을 길러내는 건 농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고대 성인 정치에서 상나라 부열 같은 사람, 그죠? 상나라 중에 부열은 농사꾼입니다. 또 그 유명한 장수 백기 아버지 뭐야? 갑자기 생각. 이 사람 말귀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현인으로 보고 왕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정사를 맡긴 게 고대의 그 성인 정치 시발점이었어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 농사에서 철학을 깊이를 터득한 사람은 세상을 다 통합할 줄 안다라는 거죠. 빠짐없이 살필 줄 안다. 그런데 숟가락 만든 놈은 숟가락만 만들기만 하면 돼요. 기후 고려할 필요 없어. 주변 사람 고려할 때 장소 고려할 필요 없어요. 법률은 사람 전체 세상 고려 안 해요. 그죠? 다 자기 분야 그것만 하면 끝이라. 그런데 이 모든 환경과 주위와 주변 전체, 심지어 인력 동원 문제까지, 사람의 힘까지를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되는 유일한 일이, 사업이 농업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산업공상, 맨 위에 사, 그 다음에 농으로 잡았어요. 농업이 중요해서 농이 중요한 것,
그 의미도 있지만은 이 농민이야말로 농민의 농이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우주와 자연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계층이 농민 계층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농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민 운동도 그런 각도도 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존중받는 농민 운동이 되는 거예요. 나 돈 더 줘, 우리한테 조금 더 보조 더 줘. 요딴 게 농민 운동이 아니에요. 농민의 자존심이 뭔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농민들이 하고 있는지 알면 자부심이 생긴다. 그잖아요. 노장은 왜 그 많은 직업 중에 하필 농업을 들었느냐. 이거는 통합할 수 있다. 국가란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오직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만이 이른바 조복이라 한다. 그러면 미리 알아서 기는 자다. 미리 알아서 순복해가는 사람들이다. 농민은 하늘을 알고 땅을 알고 기후를 알고 작물의 특성을 알아서 미리 알고 거기에 순복해서 간다. 그런데 정치인은 백성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산천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순복하는 게 아니라 굴림으로 가는 거예요. 조복이란 건 미리 일찌감치 순복한다. 천지 자연의 도리에 순복한다. 순응해 간다. 순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한테 배우라. 이게 지금 요 얘기예요. 자, 오직 농민 외에 다른 직종은 없다. 농민만이 천지 자연의 모든 원리와 법칙에 순복하는 자다. 그러므로 정치는 농민이 해야 된다. 농민한테 배워야 된다. 이거 농민처럼 해야 농민이 농사짓듯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앞전에 얘기해주고 뒤에는 생선 조리는 건 다음 시간에 멋들어지게 또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미리 그렇게 알아서 미리 모든 국가 안의 구성원부터 국가를 다스려야 될 도리를 다 알아서 미리 알아서 순복해 나간 것이야말로 덕을 두텁게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덕이 두텁게 쌓여져 있는 정치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덕이 두터워져. 자, 그처럼 순복 그 정신으로 모든 걸 포용하면서 자기 덕이 깊어지면 그 사람인 못 이룰 일이 없다.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죠? 그게 뭐야? 무불극.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를 다스릴 때 어떤 국난이 와도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모든 환경 다 알고 있거든요. 미리 다 알고 있거든. 자, 모든 일 극복할 일이 없으니 그 사람의 끝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궁극의 그 사람이 그 정치인의 끝, 궁극적인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측량 불가다라는 거죠. 그분의 신기막측한 그 위력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을 우리 끝까지 쫓아갈 길이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덕이 쌓여가면. 자,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그죠? 가히 유국, 가히 국가를 치리할 만한 자라 할 수 있다. 유국치모, 국가가 그와 같은 근본이 서 있다면 가히 장구, 국가는 장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도리를 일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심근, 뿌리가 깊고, 그죠? 뿌리가 깊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니면 뿌리가 깊은 나라가 되는 것이고, 고집, 공고하기가 반석과 같고 그런 나라가. 그 다음에 장생, 그런 나라는 오래가고, 장생. 그 다음에 구식, 오랫동안 나타나 보인다. 세상에 드러나 보인다. 구시지도를 갖게 된다. 근데 요게 정치 요체를 지금
쭉 얘기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번 좀 이제 새겨봐야 될 일이고,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후배들이나 뭐 이미 저 정치계 나가본 사람들은 고칠 게 없고요. 우리 후배들이나 잘하는 세대에게 마땅히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포함되는 것, 국가라는 것은 바로 저 풀 한 폭이, 저 나무 한 그루까지도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포괄적으로 봐서 사람만을 위한 것은 결국 사람을 해치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이 땅에 사람과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이 국가는 사람과 땅뿐만이 아니라 산천초목 벌레 한 마리까지도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것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서 사람이 무엇을 양보하고 저것들이 무엇을 양보하게 할까, 이 고민 속에서 만들어질 때 정말 훌륭한 정치가 탄생되기 시작한다. 무슨 뭐 어디 개발이다 무슨 개발이다 해서 뭐 아파트 어쩌고, 이 개발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개발 자체는 조화 속에 개발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화는, 이 조화는 천지의 기운이 깨지지 않는 조화여야 된다. 조화를 도모한다 해서 천지의 기운까지 다 깰 정도의 또 무지막지한 조화만 추구해도 안 된다. 언제나 중용의 도가 정치의 도가 돼야 되고 인간 삶의 도가 돼. 내 가정도 그와 같다. 이걸 그대로 가정사에 옮기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 갈 건지를 안다. 너무 찰찰하지 마라. 민민해 준 점이 있어야 가정 사람들의 순박함이 유지된다. 맨날 서방 꽃 하나씩마다 꼬챙이로 파헤쳐갖고 조사하고 주머니 속에 먼지까지 조사하면 남편은 이제는 감추는 거 주머니다 감추는 게 아니라 밖에 담벼 빼놓고 담벼 속에다 감춰 나가지. 찾으러 가야겠네. 그러니까 장롱도 못 믿어서 이제 집안에는 안 감춰. 밖에다 다짜기 벽돌 하나 빼놓고 벽돌 속에 감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 만들면 안 되거든. 너무 찰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정치가 잘 되고 안 되고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도 그런 거죠. 너무 국가가 미주알 고주알 국민 삶을 규제하고 나서는 거는 이 국가는 끝장나가는 국가라고. 백성은 통합이 돼가는 게 아니라 끝없이 흩어지고 분열되는 정치만 양산할 뿐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농민운동 하시잖아. 농민운동의 가장 자랑은 뭐냐? 우리한테 배우라 해요. 정치를 농민한테 배우라. 그러면서 농민이 어떻게 지혜로운지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해서 정치인들을 설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농민은 모든 사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농사 안 되잖아. 뒤집어 져버잖아요. 그냥 아무리 준비를 다 갖췄어도 벽실을 때만 틀리게 뿌리면 나라가 안 맺혀버려 그냥. 그잖아. 때 하나만 놓쳐도 물 하나만 때 맞춰 못 대불어도 망쳐버리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농민의 그 정신을 정치인들이 배우라. 우리한테 배우라. 너가 똑똑한 놈이 아니고 정말 국가를 통치하는 기법은 우리 농민들의 이 철학이, 농민 철학이 정치의 기본이 돼줄 때 이게 조화로운 국가가 된다. 이런 게 농민운동이 돼야 세계적인 농민운동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프리카 어디 저 먼 외국까지도 가서 강연하고 세상 정치인들한테 농민들한테 자부심 주고 하죠. 무슨 뭐 돈 몇 푼 받아도 뭐 할 낀데. 지원 조금 더 뭐 한 40만 원 더 받고 100만 원 농민 지원금 더 받아서 뭐 어디 살갈 건데. 그딴 거 하자고 농민운동 하지 말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안 한다면 뭐 그 얘기도 안 하죠 제가. 근데 우리가 이왕 인문학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대가르치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우리 시민이 되고 깨어있는 농민이 되고 그죠? 깨어있는 국민이 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못 갖고 묻혀서 다닌다면 어디가 깨어있겠어요. 같이
섞여서 뒤섞여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니 잘났네 내 잘났나 하는 그게 깨어있는 시민 아니잖아요. 진짜 깨시민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그래요. 정치 치인하고 사천하는 거 이거는 농사만 한 것이 없다. 이제 다음 장에 그 생선조림은 또 재밌게 나올 거예요. 생선조림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해주십시오.